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그날,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환한 미소로 나를 맞던 그녀,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 그리고 계약이 확정됐다는 메일 한 통.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내 이름은 현지 뉴스 첫 화면에 올라 있었다. 한국인 사업가 미성년자 폭행 혐의 체포. 그 순간 깨달았다. 환대는 친절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완벽한 초대. 한도연은 45세,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중소기업 메디코리아의 대표였다. 회사는 의료 장비, 특히 초음파 기기와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업체였다. 직원은 20명 남짓, 연매출은 50억 원 선. 안정적이었지만 성장은 더뎠다. 도현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 공장 안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엔 거래처 메일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기존 거래처에서 오는 반복 주문이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은 쉽지 않았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는 가끔 생각했다. 이대로 평생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하나. 사업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답답했다.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는 결국 도태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오전 10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을 때 받은 편지함에 낯선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자 소카라리. 제목 파트너십 프로포셜 프롬 로얄 메디칼 센터 캄보디아.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목이 구체적이었고 발신 주소도 정식 도메인이었다. 클릭했다. 한도현 대표님께 저희는 캄보디아 푸놈펜에 위치한 왕립 의료센터입니다. 귀사의 초음파 장비와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제의료기기 티렉토리를 통해 검토했습니다. 귀사의 제품을 캄보디아 및 인근 국가에 배포하는 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주시면 즉시 파트너십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 필요한 것은 한국의 의료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답장을 기대하는 감사해요. 소카라리. 왕립의료센터 조달 책임자. 메일은 정중했고 전문적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병원 속에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병원 외관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 속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로비에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다. 진짜 병원처럼 보였다. 도현은 몇 번이나 메일을 다시 읽었다. 캄보디아 전역의 보급? 그건 최소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물론 과장일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있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소라카님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화상 통화를 예약할 수 있을까요? 답장은 빠르게 왔다. 당연하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어때요? 금요일 오후 3시 도현은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 회의 링크에 접속했다. 화면에 나타난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다. 배경은 병원 사무실처럼 보였다. 헬로우 미스터 한. I'm 소카라리. 만나서 반가워요. 그의 영어는 유창했다. 억양은 캄보디아 특유의 것이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소카라 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병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놈펜에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도 5개의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장비 공급 업체가 필요합니다. 소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초음파 기기 50대, 환자 모니터 100대, 그리고 소모품 전기 공급 계약. 예상 계약 금액은 약 30억 원. 도현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었다. 전기 공급 계약이라면 장기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었다.
매우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하지만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저희를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프놈펜에 오시면 제가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병원, 프로젝트, 그리고 바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저희는 한국 품질을 신뢰합니다. 이미 계약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지만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문화가 원래 이렇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관계를 중시하고 직접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현을 자극했다. 경쟁자가 있다는 것,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 화상회의가 끝난 후 도현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아내와 상의해야 할까? 아니면 직원들과 회의를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캄보디아에서 큰 계약 제안이 왔어. 캄보디아? 거기 안전해? 병원이야. 의료 장비 계약이고 30억 정도 될 것 같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직접 가야 해? 응. 상대방이 직접 만나자고 하더라고. 혼자 가는 거야? 응. 직원들 보낼 여유는 없고. 조심해. 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잖아. 알아. 걱정 마. 주말 동안 도현은 캄보디아에 대해 조사했다. 푸놈펜은 수도였고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 시장도 확대되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도 진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월요일 아침 도현은 소카라에게 답장을 보냈다. 다음 주에 푸놈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정을 잡아주세요. 답장은 즉시 왔다. 좋아요. 통역사가 공항으로 데리러 갈게요. 항공편 정보를 보내주세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도현은 그 의심을 떨쳐냈다. 이번이 회사를 한 단계 올릴 기회야.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인천에서 푸놈펜까지 직항, 왕복 80만 원. 호텔도 예약했다. 소카라가 추천한 곳이었다. 설라이즈 호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이었다. 출국 전날 밤 도현은 서류를 정리했다. 회사 속에서 제품 카탈로그, 가격표 그리고 계약서 초안. 모든 것을 가방에 넣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 출장이 성공하면 회사가 달라질 거야. 직원들 급여도 올려줄 수 있고 새로운 장비도 살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왜일까?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그는 다시 메일을 열어 소카라의 메시지를 읽었다. 모든 문장이 정중하고 전문적이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문장이 하나 있었다. 메일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문장. 도착 시 통역사가 모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안내한다. 친절해 보이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당신의 모든 동선을 우리가 통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도현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아니,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을 통과했다.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5시간 후 비행기는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습도가 높았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 사람들이 이름표를 들고 서 있었다. 그중 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손에는 미스터 한도현이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다. 한 대표님, 여기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짧은 머리에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미소는 밝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나라고 해요. 로얄 메디컬 센터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의 한국어는 유창했다. 발음도 정확했다. 아,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천만에요.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린나는 도현의 캐리어를 들려고 했지만 도현이 말렸다.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그러세요? 그럼 따라오세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햇빛이 강렬했다.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호텔까지 30분 정도 걸려요. 편하게 가세요. 차는 공항을 떠나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풍경이 펼쳐졌다. 오래된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뒤섞여 있었다. 오토바이가 무리지어 달렸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처음 오셨어요? 린나가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푸놈펜은 요즘 많이 발전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래요? 사업 때문에? 네, 사업도 있고 여행도 와요. 한국 음식점도 많아요.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린나는 친절했고 정보도 많았다. 도현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호텔에 도착했다. 선라이즈 호텔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로비는 넓었고 직원들은 정중했다. 체크인을 하는데 린나가 옆에서 도와주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 소카라 대표님을 만나실 거예요. 내일요? 오늘은 안 되나요? 대표님이 오늘 다른 미팅이 있으셔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뵙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편히 쉬세요. 린나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도현은 방으로 올라갔다. 12층 넓은 방에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다. 창문을 열자 푸놈펜의 전경이 보였다. 가방을 풀고 샤워를 했다. 시원한 물이 땀을 씻어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무사히 도착했어. 호텔도 괜찮아. 내일 병원 가서 미팅하고 연락할게. 답장이 곧 왔다. 다행이다. 조심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피곤했지만 기대감이 더 컸다. 내일이면 계약이 성사될지도 몰랐다. 저녁 7시 배가 고파서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현지 음식을 주문했다. 쌀국수와 볶음밥이 나왔다. 맛은 괜찮았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는데 린나가 다시 나타났다. 대표님 저녁 드셨어요? 네, 방금 먹었어요. 그럼 잠깐 시간 되세요? 소카라 대표님의 조카분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조카요? 네, 젊은 여자분이에요. 대표님이 한국분을 좋아하셔서 조카를 보내서 인사시키고 싶대요. 이상했다. 왜 조카를 보낼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린나는 도현을 근처 카페로 안내했다. 작은 카페였다. 구석 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티아예요. 소카라 삼촌의 조카예요. 그녀는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미소는 수줍었다. 아, 안녕하세요. 도현은 악수를 건넸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삼촌이 대표님을 많이 믿고 있어요. 내일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짧았다. 소티아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린나가 중간에서 통역했다.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도현은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와 다시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왜 조카를 만나게 한 걸까? 왜 오늘 밤에? 도현은 그 의문을 떨쳐내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 중요했다. 충분히 쉬어야 했다. 새벽 2시 갑자기 눈이 떴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아마 옆방 손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0분 후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똑똑똑. 도현은 벌떡 일어났다. 누구지?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도현은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구멍으로 봤다. 누군가 서 있었다. 여자였다. 누구세요?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당황했다. 문을 열어야 할까?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도현은 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댔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여러 발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도현이 열기도 전에 밖에서 누군가 문을 밀어젖혔다. 캄보디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3명의 남자가 들이닥쳤다. 제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수갑이 있었다. 뭐야? 도현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경찰들은 그를 바닥에 눕혔다. 손이 뒤로 꺾였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다. 당신은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행 혐의로 체포한다. 뭐라고? 이게 무슨? 조용히 해. 저항하면 더 불리해진다. 도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외쳤다. 이건 오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경찰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를 일으켜 세웠다. 복도로 끌려나갔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호텔 직원들, 투숙객들. 그들은 도현을 바라봤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뭐래? 범죄자래. 한국 사람이잖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그의 얼굴은 찍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밖에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차에 태워졌다. 문이 닫혔다. 사이렌이 울렸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푸놈펜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이게 현실일까? 꿈일까? 하지만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경찰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그리고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환대는 이미 연극이었다.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푸놈펜의 환대. 경찰차는 30분을 달렸다. 도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영어로 외쳤지만 앞 좌석의 경찰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크메르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다가 웃었다. 도현을 비웃는 것 같았다.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다. 간판에는 크메르어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도현은 읽을 수 없었다. 경찰서였다. 내려. 경찰이 거칠게 그를 끌어냈다.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한 방으로 끌려갔다. 작은 신문실이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앉아. 도현은 의자에 앉았다. 손목의 수갑은 여전히 채워진 채였다. 한 경찰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제복에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담배를 물고 도현을 내려다봤다. 이름? 한도현이요. 하지만 이건 오해예요. 나는 조용히 해. 묻는 것만 대답해. 나는 변호사를 만나고 싶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싶고요. 경찰은 비웃었다. 변호사? 대사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경찰은 테이블에 사진 몇 장을 던졌다. 사진 속에는 도현과 소티아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거 봐. 내가 미성년자랑 만났어. 그리고 호텔로 유인했지. 아니에요. 그건 소카라 대표님의 조카라고 해서 인사만 나눈 거예요. 소카라? 누구야 그게? 로얄 메디컬 센터 대표요. 그분이 나를 초대했어요. 사업 때문에 온 거라고요. 경찰은 코웃음을 쳤다. 사업? 로얄 메디컬 센터? 그런 병원 없어.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푸놈펜에 그런 이름의 병원은 없어. 내가 속은 거야. 그럴 리가. 나는 화상회의도 했어요. 메일도 받았고 서류도 다 확인했어요. 서류? 다 가짜야. 너 같은 외국인들 속이는 수법이야. 도현은 숨이 막혔다. 가짜라니? 그럼 소카라는? 린나는?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럼 왜 나를 체포한 거예요? 나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경찰은 다시 웃었다. 넌 가해자야. 미성년자를 호텔방으로 유인했어. 소티아가 직접 신고했어. 내가 그녀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말도 안 돼. 나는 문도 안 열었어요. 그녀가 밤에 찾아왔고 나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증거 있어? CCTV를 확인해 보세요. 호텔 복도에 CCTV가 있을 거예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CCTV는 고장이었대. 그날 밤만 작동 안 했어. 도현은 절망감에 빠졌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 CCTV까지. 이건 함정이에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함정? 경찰은 담배를 끄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 혐의를 벗으려면 돈이 필요해. 돈? 그래.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법은 돈으로 움직여. 도현은 경찰의 눈빛에서 탐욕을 읽었다. 이 사람도 그들 편이구나. 모두가 한 팀이구나. 얼마요? 글쎄. 이 정도 사건이면 한 5만 달러. 5만 달러요? 그건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럼 감옥 가든가. 여기 감옥이 어떤지 알아?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선택지가 없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지. 유치장으로 가. 경찰이 문을 열자 다른 경찰이 도현을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였다. 철문이 열렸다. 유치장이었다. 좁은 공간에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다. 냄새가 고약했다. 땀과 오물이 섞인 냄새였다. 들어가.
도현은 밀려 들어갔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다. 현지인들이었다. 일부는 적대적인 눈빛이었고 일부는 무관심했다. 도현은 구석에 앉았다. 벽에 기대었다. 차갑고 축축했다.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손목에는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빨갛게 부어올랐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치장에 갇혀 있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눈을 감았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심해라고 했던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약해 보이면 안 됐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열렸다. 한도현. 경찰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도현은 일어났다. 다시 복도로 나갔다. 이번에는 다른 방으로 안내됐다. 방 안에는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 대표님. 저는 강혜린 변호사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거예요? 혜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푸놈펜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변호사예요. 대표님 사건 소식을 듣고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는 소문이 빨라요. 외국인이 체포되면 금방 퍼지죠. 혜리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대표님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요. 캄보디아 법으로는 매우 무거운 죄예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다 함정이에요. 알아요. 이런 케이스 많아요. 외국인 사업가들 타깃으로 한 사기 범죄죠. 그럼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혜리는 잠시 침묵했다. 어려워요. 일단 피해자라는 소티아의 진술이 있고 CCTV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식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 그동안 계속 구치소에 있어야 해요.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년이요? 네. 그리고 재판 결과도 장담 못해요. 판사가 피해자 편을 들 수도 있어요. 2번째 방법은요? 혜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합의해요.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찰과 검찰에 돈을 주면 풀려날 수 있어요. 돈이요? 네. 보통 이런 케이스는 4억 원 정도예요. 4억 원요? 도현은 숨이 막혔다. 4억 원. 그건 그의 회사 연 매출의 거의 10분의 1이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재판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1년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보세요. 제게 연락 주시면 돕겠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은 절대 언론에 알리지 마세요. 알려지면 더 복잡해져요. 알겠습니다. 혜린이 나가고 도현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앉아서 생각했다. 4억 원. 어떻게 구하지? 회사 자금을 쓸까? 하지만 그러면 회사가 망한다. 대출을 받을까? 하지만 이런 이유로 대출해주는 은행은 없다. 가족에게 말해야 할까? 아내에게? 아들에게? 아니다. 말하면 걱정만 시킬 것이다. 그리고 창피하다. 이렇게 속았다는 게
핸드폰은 경찰이 압수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다. 하루가 지났다. 식사는 쌀밥과 국 한 그릇이 전부였다. 맛도 없었고 양도 적었다. 밤이 되자 유치장은 더 어두워졌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렸다.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잤다. 도현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카라, 린나, 소티야. 모두 누구였을까? 진짜 이름은 뭘까? 지금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루된 걸까? 이틀째 되는 날 다시 경찰이 그를 불렀다. 한도현 나와. 이번에는 다른 방이었다. 더 큰 방이었고 책상이 여러 개 있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로 보였다. 제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있었다. 앉아. 도현은 앉았다. 나는 이 지역 검사야. 내 사건을 맡고 있어. 검사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무고해요. 이건 다 사기예요. 검사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알아. 내가 속은 거. 그럼 저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피해자가 있어. 소티아라는 애. 그 애가 진술했어. 내가 자기를 호텔로 유인했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 검사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증거가 중요해. 내가 무죄라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합의해. 돈 주고 합의하면 돼. 얼마요? 피해자 측이 3억 원을 요구해. 그리고 우리 쪽도 처리 비용이 필요해. 1억 원 정도. 총 4억 원이요? 그래. 내면 내일 바로 풀려나.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이건 협박이었다. 공갈이었다. 만약 안 내면요? 재판 가는 거지. 그리고 유죄 판결 받으면 최소 5년. 캄보디아 감옥에서 5년 살 수 있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생각해봐. 시간 많지 않아. 검사가 자리를 떴다. 도현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3일째 되는 날 한 남자가 유치장을 찾아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다. 낡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도현 씨 맞죠?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저는 민태섭이라고 합니다. NGO에서 일하고 있어요. NGO요? 네. 캄보디아에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피해자들을 돕고 있죠. 도현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태섭은 경찰에게 뭔가 말했다. 경찰은 마지못해 도현을 밖으로 내보냈다. 건물 밖 작은 카페로 갔다. 태섭은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일단 진정하세요.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도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며칠 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음료였다. 지금 1시가 걸린 건 셋업 크라임이에요. 셋업 크라임. 계획된 범죄죠. 계획된 범죄요? 네. 조직적으로 외국인을 타깃으로 해요. 가짜 사업 제안으로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돈을 뜯어내는 거죠.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그럼 나만 당한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에요. 매년 수십 명이 당해요. 한국인, 일본인, 싱가포르인.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이 타깃이에요. 돈은 있지만 경계심이 약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태섭은 한숨을 쉬었다. 대부분 돈 내고 풀려났어요. 일부는 재판 받다가 유죄 판결 받았고요. 극소수만 무죄를 입증했어요. 무죄를 입증한 사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도 돈을 내야 하나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요? 그러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피해자가 생기는 거고요. 태섭은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싸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 내고 빨리 끝내고 싶으세요? 도현은 한참을 생각했다. 싸우고 싶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을까요?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제가 도울게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다뤄왔어요. 방법은 알아요. 도현은 태섭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당신이 받은 메일, 화상회의 기록, 그리고 호텔 CCTV. 모두 필요해요. CCTV는 고장났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숨긴 거예요. 제가 찾아볼게요. 태섭은 노트북을 꺼내 뭔가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소카라 리 린나 소티아. 이 이름들은 전부 가명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정보망이 있어요. 현지 교민들, 탈북자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 그들이 도와줄 거예요. 도현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견뎌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섭과 헤어진 후 도현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웠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도현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태섭의 말이 떠올랐다. 싸우고 싶으세요? 그래, 싸우고 싶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며칠 후 현지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한국인 사업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 기사에는 도현의 사진이 실렸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이름은 그대로였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퍼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업가 성범죄로 체포됐대요. 댓글들이 달렸다. 또 한국 남자네. 부끄럽다. 해외 나가서 뭐 하는 거야? 회사 이름 뭐야? 불매해야지. 도현의 아내는 뉴스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회사로 전화했지만 직원들도 모른다고 했다. 여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도현은 유치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한 교민이 신문을 가져와 보여줬다. 이거, 당신 얘기 아니에요? 도현은 신문을 보고 절망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회사는, 가족은 모두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푸놈펜의 밤은 깊어갔고 유치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거렸다. 환대는 끝났다. 이제 시작된 건 긴 악몽이었다. 그림자 속 제안.
5일째 아침이었다. 유치장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경비가 도현의 이름을 불렀다. 한도현, 면회 왔어. 도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해 머리는 헝클어졌고 옷에서는 땀 냄새가 났다. 거울이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분명 초췌해졌을 것이다. 면회실로 안내됐다. 작은 방이었다.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양쪽에 의자가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강혜린 변호사였다. 그녀는 전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다.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한 대표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냉정했다. 도현은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목소리가 갈라졌다. 며칠간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혜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검찰에서 정식으로 기소 준비 중이에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일주일이요? 네. 여기는 한국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빠르게 진행돼요.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재판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혜리는 서류를 펼쳤다. 피해자 소티아의 진술이 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찍힌 사진, 호텔 직원의 증언. 검찰은 이걸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도 열지 않았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CCTV는요? 확인해 봤어요. 호텔 측에서는 그날 밤 CCTV가 고장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복구도 불가능하대요. 도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명백한 조작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어요. 혜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판으로 가면 질 확률이 높아요. 90% 이상. 90%요? 네. 여기 판사들은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특히 성범죄 사건은 더더욱. 피해자가 현지인 미성년자라면 거의 무조건 유죄예요. 도현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혜리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처럼 보였다. 합의서예요.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해요?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은 3억 원이에요. 그리고 경찰, 검찰, 판사. 각각 처리 비용이 들어가요. 총 얼마죠? 4억 원이요.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만약 그 돈을 내면 언제 풀려날 수 있어요? 24시간 안에요. 돈이 입금되는 즉시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고 석방 명령이 떨어져요. 그렇게 빨리요? 네. 여기서는 돈이 법보다 빨라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혜리는 계속 말했다. 대표님, 시간이 없어요. 재판이 시작되면 돈을 내도 소용없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네. 제가 오늘까지 답을 받아가야 해요. 도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생각이 복잡했다. 4억 원. 회사 자금을 쓰면 회사가 망한다. 대출을 받자니 담보가 없다. 가족에게 말하자니 창피하다. 대표님. 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제가 5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수십 건 다뤘어요. 모두 같은 결말이었어요. 돈 낸 사람은 풀려났고 안 낸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도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인 것 같았다. 아니, 진심처럼 보였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오늘 안으로.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 6시까지 연락 주세요. 이 번호로요. 혜리는 명함을 다시 건넸다. 도현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연락 기다릴게요. 혜린이 일어나 문을 나갔다. 도현은 혼자 남았다. 경비가 들어와 그를 다시 유치장으로 데려갔다. 유치장으로 돌아온 도현은 구석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4억 원. 어떻게 마련하지?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유치장에 함께 있던 현지인이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다. You. 코리언? Yes. Me. No Korean man. Before. Same. Like you. 남자는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다. 그도 한국인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몇 달 전에 이 유치장에 있었다고. He. Pay money. Go home. How much? 남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다. 4억?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다들 돈을 내고 나가는구나. 이즈데어. 어더웨이.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No. 올리머니. 남자는 돌아갔고 도현은 다시 혼자가 됐다. 오후 3시쯤 철문이 다시 열렸다. 한도현. 또 면회야. 이번에는 누구지? 도현은 다시 면회실로 갔다. 문이 열리자 민태섭이 들어왔다. 그는 배낭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한 씨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요. 태섭은 의자에 앉으며 노트북을 펼쳤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요? 네. CCTV 원본을 찾았어요. 도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제보해줬어요. 원본은 삭제된 게 아니라 숨겨진 거였어요. 태섭은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보여줬다. 흑백 영상이었지만 선명했다. 영상 속에는 호텔 복도가 보였다. 시간은 새벽 2시 30분. 그때 소티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혼자였다. 도현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몇 분 후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현을 끌고 나왔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보셨죠? 소티아가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계획된 거예요. 도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걸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충분해요. 이 영상만 있으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럼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태섭은 잠시 망설였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요? 판사를 설득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 판사들은 돈에 움직여요. 도현의 희망이 다시 꺾였다. 그럼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아니요. 이 영상이 있으면 합의금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4억이 아니라 1억 정도로. 1억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저쪽에서도 이 영상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1억. 여전히 큰 돈이지만 4억보다는 낫다. 어떻게 협상하죠? 제가 할게요. 저쪽 변호사한테 이 영상이 있다고 말하고 합의금을 낮추라고 할게요. 혜린 변호사요? 네. 그 사람도 한 팀이에요. 뭐라고요? 태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혜린은 이 조직의 일원이에요.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해요. 수수료를 받는 거죠. 도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그녀도 사기꾼이란 거예요? 네. 한국 변호사 자격증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믿을 수가. 여기서는 모두가 한 팀이에요. 경찰, 검사, 변호사, 심지어 판사까지. 모두 돈을 나눠 가져요. 도현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다. 혼자서는 이들을 이길 수 없었다. 태섭 씨,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100% 장담은 못해요. 이들은 오래된 조직이에요. 경험도 많고 인맥도 많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그럼 제게 맡겨주세요. 일단 이 영상을 가지고 협상해 볼게요. 태섭은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혜린한테 이 영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쯤 연락드릴게요. 태섭이 나가고 도현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저녁 6시 경비가 도현을 불렀다. 전화 왔어. 공중전화로 안내됐다. 수화기를 들자 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결정하셨어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태섭의 말이 떠올랐다. 절대 그녀한테 영상 얘기하지 마세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이면 기소돼요. 그래도 하루만 더 주세요. 혜린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재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도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섭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혜린을 믿어야 할까? 누가 진짜 도움을 주는 걸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모든 게 불확실했다. 새벽 3시쯤 유치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싸우는 소리였다. 경비들이 달려갔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됐다. 그리고 내일은 더 큰 선택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섭이 다시 찾아왔다. 1시 협상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쪽에서 1억 5천으로 합의하겠대요.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1억 5천이요? 네. 이게 최선이에요. 더 낮추기는 힘들어요. 도현은 고민했다. 1억 5천. 여전히 큰 돈이지만 회사 자금으로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알겠어요. 그걸로 하겠어요. 확실해요?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태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돈을 준비해 주세요. 입금 계좌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송금해야 하나요? 네. 한국 계좌로 보내주세요. 태섭은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줬다. 이 계좌로 1억 5천만 원 보내주세요. 입금 확인되는 즉시 고소 취하하고 석방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전화해서 송금 요청하세요. 도현은 공중전화로 가서 회사 격리부장에게 전화했다. 부장님 저예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난리 났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 계좌에서 1억 5천 송금해 주세요. 1억 5천이요? 그렇게 큰 돈을. 지금 당장이요. 이 계좌로요. 도현은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다. 30분 후 태섭이 다시 나타났다. 입금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나갈 수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도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오후 3시 경비가 그를 불렀다. 한도현 나와. 석방이야. 드디어.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유치장 밖으로 나갔다. 태섭이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해요. 이제 자유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럼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태섭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거리가 지나갔다. 일주일 전에 봤던 그 거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모든 게 위험해 보였다. 공항에 도착했다. 태섭이 말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제안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현은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마쳤다. 비행기에 탔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푸놈펜이 점점 멀어졌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푸놈펜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집에 가고 싶었다. 아내를 보고 싶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림자는 아직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사라진 진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저녁 7시였다. 도현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다. 일주일 전에 가져갔던 그 캐리어였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희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2월의 서울은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푸놈펜의 무더운 공기보다는 차라리 나았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다. 한글 간판, 편의점, 아파트 단지. 모든 게 그리웠다.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도현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여보. 아내는 뛰어와 그를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디 갔던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했어요. 미안해. 일이 좀 복잡했어.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도현은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할게. 지금은 너무 피곤해. 씻고 밥 먹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도현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밥을 먹었다. 일주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한식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왔었어요. 무슨 글?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업가가 체포됐다는. 혹시 그게?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였어. 뭐라고요? 내가 체포됐었어. 하지만 오해였어. 이제 다 풀렸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로요? 도현은 천천히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가짜 사업 제안, 함정, 체포, 그리고 합의금. 아내는 말없이 듣다가 중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창피했어. 1억 5천이나 쓰고. 회사는 괜찮아요? 당분간은 힘들겠지. 하지만 어떻게든 해볼게.
아내는 도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겠죠? 응. 다시는 안 가.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회사로 출근했다. 직원들이 그를 반겼다.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미안해. 급한 일이 있었어. 격리부장이 다가왔다. 대표님, 그 1억 5천.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응. 중요한 일이었어. 나중에 설명할게. 사무실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함을 열었다. 수십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거래처에서 온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다. 발신자 소카라리. 제목 어팔러지. 도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소카라? 그 사기꾼이 왜 메일을 보낸 거지? 클릭했다. 한 선생님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답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카라. 도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사과? 해명? 진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다른 함정인가? 메일을 삭제하려다가 멈췄다. 궁금했다. 정말 소카라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타깃으로 삼은 걸까? 하지만 답장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다시 연루될 수 있었다. 도현은 메일을 그냥 두고 다른 업무를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회사 일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직원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도현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국제형사기구 인터폴 한국지부에서 근무하는 김재호 경위입니다. 도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인터폴?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께서 최근 캄보디아에 다녀오셨죠? 네. 그런데요. 그쪽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지금 당장이요? 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에 저희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도현은 당황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2시간 후 도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터폴 사무실을 찾아갔다.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로비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6층으로 올라갔다. 김재우 경위가 그를 맞았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도현은 긴장한 채 앉았다. 대표님, 일단 말씀드리자면 대표님은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경희는 서류를 펼쳤다. 대표님께서 캄보디아에서 겪으신 사건, 그게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심각하죠. 김경희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여러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었다.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이 사람들 모두 대표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짜 사업 제안을 받고 현지에 갔다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고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풀려났죠. 도현은 사진들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어요. 창피해서 또는 두려워서. 그럼 이 조직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여자 사진이었다. 린나였다. 이 여자 아시죠? 네. 통역사라고 했던. 본명은 응우엔 티린입니다. 베트남 출신이고 캄보디아에서 이 조직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소티아였다. 이 여자는요? 첸 소파나. 실제 나이는 23세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이 조직에서 미끼 역할을 합니다.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소카라는요? 김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소카라리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 명이 돌아가며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화상회의에 나온 사람도 배우였을 거고요. 믿을 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표님께서 돈을 송금한 계좌, 그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김경희는 서류를 넘겼다. 민태섭입니다.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민태섭. 대표님을 도와줬다는 그 NGO 활동가. 그도 이 조직의 일원이에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은 저를 도와줬어요. CCTV 영상도 찾아줬고, 그 영상도 조작된 겁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영상이에요. 대표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 만든 거죠. 도현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태섭도 혜린도 모두 한 팀이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어요. 대표님이 무슨 선택을 하든 결국 돈을 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도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경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렵습니다. 이미 돈은 여러 경로로 분산됐을 거예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대표님께서 증언해 주시면 이 조직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언이요? 네. 대표님께서 겪으신 일을 상세히 진술해 주세요. 그리고 받으신 메일, 문자, 통화 기록 모두 제출해 주세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나요?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도현은 인터폴 조사에 협력했다. 모든 메일을 제출하고 통화 내역을 제공했다. 상세한 진술서도 작성했다. 몇 주가 지났다. 김경희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린나와 소티아의 소재를 파악했어요. 체포할 수 있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현은 기다렸다. 하지만 소식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김경희는 가끔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줬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대표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적이에요. 이 조직에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못 잡는다는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도현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결국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구나. 어느 날 또 소카라에게서 메일이 왔다. 제목 원모 찬스. 한 선생님께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캄보디아는 한국과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S. 도현은 메일을 읽고 삭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멈췄다. 이해하라고? 생존이라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정말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도현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왜 나야? 왜 나를 선택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연루되면 안 된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버튼을 눌렀다. 10분 후 답장이 왔다. 당신은 쉬운 표적이었어요. 성공했지만 순진했어요. 몇 달 동안 당신을 지켜보고다가 다가갔어요. 도현은 소름이 돋았다. 몇 달 동안 감시했다고? 피해자가 몇 명인가요? 많아요. 당신은 올해 47번째예요. 47번째. 1년에 47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한 걸까? 당신도 죄책감을 느끼나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가끔요. 하지만 죄책감은 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요. 도현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메일함을 닫았다. 그날 밤 도현은 일기를 썼다. 나는 47번째 피해자였다. 그리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법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의 어두운 면이다.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악행. 나는 1억 5천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잃었다. 신뢰, 순수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현은 창문을 바라보며 푸놈펜을 떠올렸다. 그곳 어딘가에서 린나는 웃고 있을 것이다. 소티아는 다음 타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카라는 다음 메일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림자는 계속된다. 진실은 여전히 사라진 채로. 도현은 컴퓨터를 껐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메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처럼 속을 것이라는 것을. 푸놈펜의 그림자는 끝나지 않았다. 계약은 계속되고 있었다. 몇 년 후 그날의 메일. 3년이 흘렀다. 2027년 봄 한도연은 48세가 되었다.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 잃은 1억 5천만 원은 회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직원 수는 20명에서 12명으로 줄었고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도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늙게 만들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다시는 속지 말 것. 그 메모를 볼 때마다 푸놈펜이 떠올랐다. 유치장의 냄새, 경찰의 조롱, 그리고 태섭의 거짓 미소. 도현은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유치장에 갇혀 있었고 소티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어느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거래처 문의, 광고 메일, 업무 보고.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런데 받은 편지 앞 맨 아래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발신자 소카라리. 제목 그때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도현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카라.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그 이름. 마우스 커서를 메일 위에 올렸다. 클릭할까 말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또 함정인가?
아니면 정말 해명하고 싶은 걸까? 도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클릭했다. 한도현 대표님께 오랜만입니다. 아마 이 메일을 받고 놀라셨을 겁니다.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잊고 싶으셨겠죠. 3년 전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대표님께 큰 피해를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화상으로라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카라리. 도현은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사과? 해명? 진실? 이용당했다고? 무슨 소리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분노는 여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정말 소카라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도현은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3년 전 당신들이 한 짓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잠시 생각했다.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대답해 주는 게 나을까? 결국 도현은 메일을 보내지 않고 저장만 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점심시간 도현은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김재호 경위였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경위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최근에 소카라라는 이름으로 메일 받으신 적 있으세요? 도현은 놀랐다. 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메일이 갔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10명 정도. 뭐라고요?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아마 또 다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수법이요? 과거 피해자들을 다시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겠다, 돈을 돌려주겠다 같은 말로 유인하고 또 다른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답장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메일 내용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현은 식사를 마저 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되는구나. 회사로 돌아와 메일을 다시 열었다. 캡처해서 김경희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메일을 삭제하려다가 다시 멈췄다. 만약 정말 진실이라면? 만약 소카라가 정말 피해자였다면? 도현은 고민했다. 머리로는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궁금했다. 며칠이 지났다. 소카라에게서 또 메일이 왔다. 제목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대표님, 답장이 없으셔서 다시 메일 드립니다.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저도 그 조직의 피해자였습니다. 제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조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잃으신 돈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 도현은 메일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가족이 인질? 어쩔 수 없었다고.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소카라한테서 메일이 왔어.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소카라요? 그 사기꾼이요? 응. 만나고 싶대. 절대 안 돼요. 또 속는 거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궁금해. 뭐가 궁금해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이용했어요. 우리 돈을 가져갔고요. 알아. 하지만 만약 정말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면? 아내는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여보, 당신 아직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밤마다 악몽 꾸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왜 다시 그 사람들과 연락하려고 해요? 나도 몰라. 그냥 끝내고 싶어. 완전히. 만나면 끝나요?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다. 도현도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다음 날 도현은 소카라에게 답장을 보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화상통화로만. 그리고 녹화할 겁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링크 보내주세요. 다음 날 오후 3시 도현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다.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이 연결됐다. 검은 화면이 몇 초간 지속되다가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시아계 남자였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다. 배경은 낡은 방이었다. 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3년 전 화상회의 때와 달랐다. 더 무거웠고 지쳐 있었다. 당신이 소카라인가요? 아니요. 제 본명은 차이 소방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이고 3년 전에는 그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조직? 네. 정식 이름은 없어요. 그냥 그룹이라고 불렀죠. 푸놈펜에 본거지를 둔 국제 사기 조직이에요. 도현은 녹화 버튼을 눌렀다. 계속하세요. 소방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2019년에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제 가족이 빚을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해야 했죠. 무슨 일을요? 타깃을 찾는 일이요. 외국인 사업가들,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을 조사했어요. SNS, 회사 홈페이지, 뉴스 기사.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군요. 네. 대표님은 조건에 딱 맞았어요. 안정적인 회사, 해외 진출 욕심 그리고 순진해 보였어요. 도현은 주먹을 쥐었다. 순진하다니. 그래서 가짜 메일을 보낸 거군요. 네. 메일, 화상회의, 서류. 모두 제가 준비했어요. 하지만 함정을 만든 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어딨나요? 소티아요? 네. 그들도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린나는 베트남에서 인신매매로 끌려왔고 소티아는 부모가 빚을 졌죠. 도현은 믿기 어려웠다. 그럼 당신들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범죄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소방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47명을 속였어요. 대표님은 그 중 한 명이고요. 매일 밤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요?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현은 화면을 응시했다. 소방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당신이 그 조직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있나요? 소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들어 방 안을 비췄다. 작고 허름한 방이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저는 지금 태국 국경 근처 난민촌에 있어요. 6개월 전에 탈출했고 지금은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탈출이요? 네.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양심이 견딜 수가 없었죠. 소방은 다시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로 돌렸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께 돈을 돌려드릴 수 없어요. 저도 한 푼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정보예요. 그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 이름, 계좌, 연락처, 운영 방식. 모두 알고 있어요. 도현의 눈빛이 변했다. 왜 그걸 나한테 주려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하면 위험해요. 그들이 저를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대표님이 한국 경찰이나 인터폴에 제보하면 안전할 거예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 정보를 주면 조직을 잡을 수 있나요?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도움은 될 거예요. 최소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도현은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방은 이메일 주소를 물었고 도현은 알려줬다. 오늘 밤 안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화상 통화가 끊어졌다. 도현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소방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정말 진심이었을까? 그날 밤 11시 이메일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도현은 파일을 열었다. 엑셀 파일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조직원들의 명단이었다. PDF 파일에는 계좌 정보, 자금 흐름, 그리고 운영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파일은 영상이었다. 조직 내부 회의 장면이었다. 몰래 촬영한 것 같았다. 영상 속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회의하고 있었다. 린나도 보였고 낯선 남자들도 있었다. 다음 타깃은 일본인이야. 도쿄에서 온 사업가. 자산 규모는? 도현은 영상을 끝까지 봤다.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김재호 경위에게 전화했다. 경위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죠? 그 조직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만나서 드릴게요. 2시간 후 도현은 인터폴 사무실에서 김경희를 만났다. 모든 파일을 USB에 담아 건넸다. 김경희는 파일을 확인하며 눈이 커졌다. 이건 대단한데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소카라. 아니, 소방이라는 사람이 보내줬어요. 소방? 도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김경희는 진지하게 들었다. 이 정보면 캄보디아 당국을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국제 공조 수사도 가능하고요. 정말요? 네. 당장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 달 후 뉴스가 나왔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제 사기 조직 적발. 한국인 등 외국인 50여 명 피해. 뉴스는 조직의 검거 소식을 전했다. 캄보디아 경찰과 인터폴의 합동작전으로 조직원 12명이 체포됐다고 했다. 도현은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도주 중이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그날 밤 소방에게서 마지막 메일이 왔다. 대표님, 뉴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곧 다른 나라로 갈 예정입니다. 유엔이 망명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시는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님의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소방. 도현은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메일을 닫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였다. 도현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봤다. 3년 전 푸놈펜에서도 비가 내렸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날의 악몽은 끝났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발짝 나아갔다. 도현은 책상 위에 메모를 보았다. 다시는 속지 말 것. 그는 메모를 천천히 떼어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줄 때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같이 먹으면 돼. 그럼 집에서 해 먹어요. 빨리 와요. 응.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도현은 컴퓨터를 껐다. 회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내가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그리고 앞으로였다. 푸놈펜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한다. 새로운 소카라가, 새로운 린나가, 새로운 소티아가 어딘가에서 다음 타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현은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불빛과 저녁 냄새가 그를 맞았다. 여보, 다녀왔어.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도현은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평범한 반찬들. 이것이 행복이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도현은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아내에게? 가족에게? 아니면 소방에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푸놈펜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도현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었다. 그리고 웃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은 아직 그 도시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도현은 이제 알았다. 모든 진실을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푸놈펜의 그림자 계약.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끝. 세상에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우리는 가끔 그림자 속을 걷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빛 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